그럼 우리가 이 많은 80조 원을 썼는데 교육에 대한 지금 평가를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목표는 무엇인가? 교실당 학생 수? 이게 평가 기준일까? 학부모, 선생님, 학생 모두가 지금 불행해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냅두면서 1년에 88조를 쓴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네, 이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이광재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역대 교육 예산은 2020년도 88조 최대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사교육비는 또 21조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근데 지방 교육, 우리가 교육 재정은 약 21조 원이 남는데 이 돈이 도대체 왜 남을까? 근데 막상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보면은 학교에 가면은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급식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심지어는 이 냉난방비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전기료 인하를 해주는 걸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또 하나는 학력 수준은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러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뭔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 예산에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100몇십조 원을 넣었는데 130가지에 대해서. 근데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돌봄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왔는데 우리가 이 취약 이전에 아동을 두고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는 이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 후보는 차라리 1억씩 나눠줘도 나으면은 40만 명 나누면 1년에 40조면은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건가? 그다음 대학교는 지원이 현격히 낮다는 부분. 그다음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전달 체계 부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합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비대면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사무총장님 한 말씀. 네, 발언 발표해 주신 내용들 잘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저학년만 있는 건 아니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 돌봄 체계 자체가 초등 1, 2학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초등학교 고학년, 특히 중학교 이상 갔을 때는 돌봄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다는 부분도 저희가 간과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한 아동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용이 가능하게 이용아동 기준을 닫아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던 중학생이 아닌 이상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초등 고학년 아이들의 이제 돌봄 공백 문제는 여전히 이후에 국가가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앞서 강재엄 쌤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돌봄을 종사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도 2,200여네, 학교 돌봄터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도 2,700 정도 연봉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라서 지난번 제4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과제 발표할 때 돌봄 직종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여성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도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지방이양 부분을 뒤에 교수님이 좀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지방이양으로 할 때 지금도 저희가 서울하고 전남만 비교해봐도 서비스의 격차뿐만 아니라 종사자 처우 격차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양으로 간다 했을 때 이 지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격차의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또 사회적으로 가져야 되는 사회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주변의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으로 아이들의 사회성이나 문화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
지방과 중앙과의 이제 서비스 격차 발생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교육부 예산이 21조나 불용액이 남는데 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 같은 초등 돌봄 하고 있는 데는 늘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지 좀 고민이 되게 많이 되고요. 교육부로 가야 하나 좀 그런 고민도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섭 한국아동청소년 그룹 홈협의회 사무국장님. 예,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분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는 이제 아동, 그러니까 학대나 방임 아동에 대한 요보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중점으로 좀 의견을 드리면, 우선은 학대 아동에 대한 전문성들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복지 사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아동에 대한 정책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 예산 부분들도 중앙 정부 예산에서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학대 아동이나 방임한 아동에 대한 이제 전문성 부분들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많이 약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는 학대나 방임 아동에 대한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성 가지고 가이드를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는 그 학대나 요보 아동에 대한 그 실천적인 진행 및 이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진행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강지원 박사님 말씀 중에 이제 시설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이제 아동복지 시설들에 대한 이제 양적 확산, 그러니까 돌봄에 대한 시설들의 양적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으면서 저도 이제 좀 쇼킹했던 게 의심은 됐지만 교실은 있으나 아동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깜짝 이제 그렇구나, 역시 그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느끼게 됐고 앞으로는 이제 계속적인 이제 양적 확산, 필요한 부분들 안에서의 양적 확산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이제 이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아동에 대한 이제 돌봄과 아동 보호 사업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질적인 부분의 개선이라고 본다면 시설에 대한 이제 개보수라던가 종사자에 대한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서 종사자의 전문성을 좀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하고 적극적인 예산 투여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고용보험 이제 강지원 박사님 초반에 얘기하셨을 때 지금 그 저출산에 대한 서비스들을 이용 못하는 부분들 안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제 고용보험에 대한 이제 확대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은희 네,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학대피아동센터협의회 회장 황은입니다. 제가 뭐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전지협의 최선수 총장님이나 이준석 사무국장님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모두 하셨고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또 한 번 자괴감이 생겼는데 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그 예산, 교육부가 21조나 불용액이 남을 정도로 쓸 돈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특히 저희는 이제 최전선에 있는 돌봄 기관이다 보니 저희는 예산이 늘 부족해서 인건비는 항상 최저 인건비로 남아 있고 아동에 대한 그 지원 부분도 항상 이게 부족한 상황인데 한쪽은 남아돌고 한쪽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교육 예산은 늘고 있지만 학원에 지출하는 비용도 또한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돌봄을 하는 기관들의 예산을 좀 확충해서요 프로그램을 좀 강화시키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좀 개선해 주면 좀 질적으로 좀 향상될 것이고
거기서 교육에 대한 질적 그 효과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의 그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그 국가의 지원이 좀 강화돼서 그 돌봄 인력들이 그 최저인건비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개인의 헌신성에 기대서 국가가 그렇게 아동을 돌보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진 전국 여성폭력 방지 상담 원처우 개선 연대 대표님. 네, 노현진 제가 선생님. 좀 네. 이름이 긴데요. 제가 속한 연대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쪽에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사실은 돌봄을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첫 번째로는 이용자 중심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두 번째로는 각 부처에 있는 예산 칸막이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에서 사람이 학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유치원에 갈 수도 있고 어느 곳으로 옮겨 다닐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강지연 발제자님의 단장님의 마지막 얘기를 못 들어서 그 돌봄 안정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네, 한 분에 대한, 네, 한 명의 이용자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은 좀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통합되는 방식의 안전망이 좀 세워진다면 좀 더 우리나라가 좀 미래로 가는데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출 칸막이가 아까 대두되는 게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예산을 갖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가부를 많이 찾아가서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당초에 사업이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쓸 수 없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할 수 없고 이거는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을 못합니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아무리 질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도 확장을 할 수 있는 효과성을 한번 시험해 보고자 해도 이렇게 시험 무대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과 좀 각 부처나 각 이용자, 공급자들의 좀 수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민 패널 네 분의 공통점은 이거 비슷한 일을 하는데 여가부나 복지부나 교육부나 그 부서에 따라서 처우자들의 이 하는 분들의 처우도 다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 다르고,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이 중앙하고 또 지방하고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홍익표 의원님, 양경수 의원님, 권민정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홍익표 의원님. 양경수 전문가 의원.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또 간과할 수도 없고 문제점들도 매우 많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이런 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이나 복지예산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문제는 단지 교육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재정 전체 운영에 있어서도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 교육재정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저는 이제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교육청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강력하게 하긴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예산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매년 이렇게 반복하는 거냐, 이런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이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지 예산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교육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 역할 분담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 중앙정부에서 이제 관행적으로 계속 수십 년 내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개선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거의 뭐 개혁을 넘어서 혁신을 넘어서 변혁의 수준으로까지 제도 개선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어떤 분이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에다가 계속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물 내지는 현금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더 와닿고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방안을 좀 적극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앞으로는 더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다 진지하게 잘 들었고 또 방향 제시도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체로 비슷한 의견과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뾰족한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짧은 시간 안에 해답을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이제 앞서 이 전달 체계 이제 쭉 특히나 이제 온라인상으로 나오신 그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건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느 영역이든 그 인건비와 지원금 요청은 뭐 어디나 다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 돌봄 체계에 있어서는 절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앞서서 우리 박대원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은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닿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거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안 되는 이제 종사자들께서 아이들을 돌보기도 해야 되지만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교육기관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직접 가서 봐야지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여건이 지금 현재 전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전달 체계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분들의 인건비가 너무 적으니 그분들에게 합당한 만큼의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국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들에게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냥 조금 더 짬을 내서의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정도까지 지금 가닿아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보다 이 인구수 또 아동수는 줄어들고 있고 교육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사교육은 또 늘어나는가?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나라의 수준과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만큼 더 이것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예전과 비교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지방이양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동이 학대를 당하거나 혹은 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등등의 이유로 아동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가정위탁 제도를 통해서 아이를 이제 돌볼 수가 있게 되는데 지자체별로 이것도 역시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돌봄은 지방이양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 어떤 지자체는 아동이 있습니다. 근데 보낼 부모가 없는 거죠. 가정위탁 부모가 없어요. 근데 어디는 가정위탁 부모는 여러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대를 당한 아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거를 서로 매칭해주게 하려면 중앙에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 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는 지금 사회에서 과연 맞는가? 이걸 지방이양 사업으로 보낸 이유가 지자체에서 훨씬 더 그 주민들과 밀접해 있으니 더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가 더 적극적으로 복지 제도를 시행하라는 의미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넘겼을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상황들이 되게 다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조정해주거나 관리해주는 역할이 없는 상황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아까 이제 부처 간 칸막이, 지역 간 칸막이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건 이제 지역 간 칸막이에 해당이 될 테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자체의 권한이 없는 건도 맞습니다. 아까 김신영 교수님 말씀 주신 게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역할은 되게 많이 부여하는데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의무만 있고. 그리고 무슨 잘못이 있으면 이제 다 지자체의 탓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책임만 묻고 있는 상황인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복지 영역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간 칸막이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의 칸막이 또 부처 간의 칸막이를 어떻게 해야 이거를 낮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해 보이고요. 저도 아직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지는 못했는데 또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또 방법을 또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홍익표 의원님 말씀. 예, 오늘 그 많은 분들 말씀이 저희들이 다 같이 고민해 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보는데요. 그냥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우리 박대권 교수님 보면서 이 지방교육재정에 지금 2월과 불용액이 나오는 문제가 이게 제도의 문제인지 예산 운영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종의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예산 태울 때 물배 채운다는 게 있어요. 실제로 쓸 수 없는 예산인데 예산 편성을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정도의 불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상의 문제인지 운영상 아니면 현장에서 운용의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 문제인지 이게 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교육비 문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교육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게 우리 교육 현장 평가가 없는 게 두 가지 평가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교원에 대한 평가가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원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신 이제 그 교사분들께서는 자신들에 대한 어떤 부당한 대우로 생각해서 그걸 거부하고 이게 계속 학부모와 교원들 간의 갈등적 요소로 있어서 정치권이 개입을 못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아이들에 대한 학습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학습 능력이 얼마인지.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대학을 가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부모들로서는 조금 더 우월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은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줄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사회에 들어왔을 때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학력에 따른 여러 가지 임금 수준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개혁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의 문제만 갖고는 풀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광재 소장님께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통합에 대해서는 이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누구나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저도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대안으로 나오는 게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해가지고 함께 간다 하면 좋은데 현장에서는 이제 어떤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 현장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을 두 개를 합치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거꾸로 얘기해서 그 광역자치단체장은 결국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치로 인한 박 교수님의 그 정치 중립화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 동감은 하지만 그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 이후에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 재정의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돌봄과 관련돼서 우리 강지원 단장님 말씀해 보면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돌봄, 뭐 출산 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돌봄의 목표가 뭘까? 아이를 잘 키우자는 게 목표인지, 출생률을 높이자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이게 막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아무런 효과를 못 거두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게 목표고 결과와 목표가 뒤섞여 있다 보니까 저는 출생률이 높아지는 거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뭐 이 아이에게 그 최소한의 그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인간적인 권리 또는 이 아이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게 첫 번째 돌봄의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돌봄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걸 근데 출생률 문제하고 뒤섞다 보니까 이 복지 체계하고 막 뒤섞여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는 좀 도리어 이 목표와 결과가 이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봄 문제 저는 예를 들면 돌봄을 아무리 사회적 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출생률이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출생률이 늘어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가부장적 문화,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리고 뭐 우리 딸들은 절대로 한국 사람하고 결혼 안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뭐 농담 삼아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 그러니까 단순히 제도나 복지 시스템, 돌봄 시스템의 문제만 아닌 건 아니냐, 출생률에 관련된 문제는.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른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신영 교수님 지적은 100% 동의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정부에게 이게 복지 역량 강화는 당연히 필요한데 계획과 결정 집행을 모두 지방정부로 이행하기에는 지방 간 격차가 너무 큽니다. 예컨대 서울, 경기도, 수도권은 그나마 어느 정도 균질하게 할 수 있는데 전남이나 경남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정말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지방 소멸까지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인접해 있는 중구 예를 들면 중구는 세입은 거의 강남구하고 서울에서 자치구 25개 자치구에서 1, 2등을 해요. 근데 인구는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56만쯤 되는데 중구는 한 12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중구청장은 늘 현금성적으로 막 하고 싶어요. 본인들이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변 구청장들이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구청이 그렇게 하는 순간 인접해 있는 저 이제 성동구인데 성동, 동대문, 종로 여기서 난리가 납니다. 우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예를 들면 30만 원 주는데 거기 얹어가지고 10만 원을 더 준다 하는 순간 중구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강남구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의 그 실행 과정은 지방사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저는 미니멈 베이스는 국가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그런 미니멈 베이스는 국가로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소위 그 지방 쪽으로 이걸 기획까지 다 넘겼을 때에 따른 지방 간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현상이 있냐면 결국은 자치단체장들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선거 때가 되면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도하게 어떤 복지 역량을 자신들의 그 재정적 여력과 관련 없이 막 확대했을 때 생기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미 우리나라뿐만 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지방자치가 된 데는 지방정부의 파산이 현실화되어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워낙 중앙정부가 재정을 틀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까지 안 가지만 만약 그렇게 점점 우리가 6대4 그 이상으로 지방의 재정을 넘겨주려고 할 때 그때 생기는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뭐 정치자와 관련돼서의 본인의 어떤 무리한 결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격차에 따른 복지, 어느 정도는 복지는 대한민국 사회라면 균질하게 최소한의 미니멈 베이스 정도는 국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줌으로 계시는 저 박홍근 의원님하고 김성주 의원님하고 오경 의원님하고 한 말씀 주세요. 김성주 의원님. 예, 뭐 좋은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발제한 내용이나 또 여기 오신 참여하신 협회 단체 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뭐 코멘트는 하지 않겠고요. 뭐 공감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제, 요런 토론을 개최했던 가장 큰 두 가지 숙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일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얼마만의 양을 투여할 것인가에 대한 배분의 문제가 다뤄져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이루어진 투자가 어떤 성과를 낳고 있는가, 즉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적인 정부 부처의 뭐 회계상 보고나 또는 이 예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걸 놓치는 거죠. 사실은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갖고 있지 않고 뭐 심의 의결권만 갖고 있는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가치를 예산에다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조정 역할만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예산에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를 간과하는 게 현재 지금 국회의 예산권의 한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 목표를 향해서 어떤 예산이 수립되고 그게 제대로 집행돼서 나온 성과에 대한 평가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돌봄인데요. 그러니까 돌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아까 우리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또 돌봄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걸 갖춰주고 뭐 그래서 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출산을 제고한다 이런 그 목표가 있을 텐데 우선 당장 돌봄사 실현 측면에서 우리는 충분한가 또 사각지대는 없는가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은 만족하고 있는가. 공공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사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다 공적 보장할 것인가가 과제일 거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교육 투자가 OECD 대비해서 다른 지표보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찌 보면 많죠. 근데 우리나라가 사교육비 지출하는 건 OECD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전체 교육비 부담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정부 출범할 때 그걸 줄이기 위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하고 많은 투자했지만 여전히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줄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 잘못된 건지 무엇인지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서는 다음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투자 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의식들을 좀 공유하고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과제들을 잘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또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저 박홍근 의원님 계셔요? 늦게 접속해서 마저 들으시겠다고. 아, 그래. 오경 의원님. 오경 의원님 나가셨어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박대관 의원, 교수님, 이왕재 부소장님, 강지원 오늘 발제하신 분들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한마디씩 딱 하신다면. 국회는 이거를 해결해라. 이렇게 한 말씀. 예, 아까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러닝메이트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감 후보도 정치하고 교육감도 정치하거든요. 저는 사실 똑같은 정치인으로 봐요. 당정만 없을 뿐이지. 근데
저는 교육감이 더 정치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연구를 해보면 결국에 이제 정치인은 일을 정책을 통해서 하는데 정책은 여야 뭐 상관없이 보통 중도로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뭐 말이야 뭐 이렇게 다르게 하실 수 있지만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논문이나 연구를 봐도 나와 있는데 이게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어떻게 보면 지지나 이런 걸 못 받다 보니까 정상적인 국민 통제, 의회 통제를 못 받다 보니까 사회단체의 지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사회단체는 정당보다 훨씬 더 양극화가 심합니다.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걸 바라는 게 교육정책인데 오히려 교육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주체들은 훨씬 더 양극단화돼 있고 그러고서 오히려 이 교육감들은 정당의 빚을 진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훨씬 더 정치적으로 더 극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 통제, 국민 통제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저는 양극화도 그런 어떻게 보면 이념적 내지는 지향점의 양극화도 해소가 되고 오히려 국민 수준과 좀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쓴 논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재정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이 보고서를 낼 때 할거주의, 재정 할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돈을 나눠주면 꼭 자꾸 쓰는 겁니다. 근데 누가 쓰냐면 교장들이 쓰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육감이 쓰는 것도 아니고 교장들이 쓰는 학교 단위로 이게 쫙 흩어져 가기 때문에 아까 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학교로 흩어져 가지고 교장들이 쪼부닥쪼부닥 하니까 큰 변화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합치자 내지는 뭐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있는 그런 교육 구조에서의 할거주의를 시민, 의회, 학부모 이렇게 좀 깨 부수는 그런 과정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2018년도에 온조의 돌봄 체계 구축 계획에 나와 있던 걸로 하면 학교 돌봄에 5,985억 원이 이제 투입될 계획이었고 마을 돌봄에 3,56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많이 논의됐던 OECD에 있는 그 사회지출 통계에는 학교 돌봄에 5,985억 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말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결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속스 기준에 맞지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계를 생산하지 않는 곳에 재정이 갈 수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성과, 아동에 대한 발달 성과 자체도 학교에서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이 투입될 곳에 정확하게 투입되고 투입됐음을 실증하는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얘기는 사실 오늘 말씀드리기 너무 헤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지방 이양을 하든 지방에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주든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에 있어서 지방에서 현장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운영비 안에 포함하는 이 방식은 개선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분리하는 거는 기획재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서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건비를 분리한다고 해서 그게 꼭 호봉제를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동이 작은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있으면서 가정돌봄에 여력이 있을 때 가정돌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주말에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직무급제를 다양하게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인건비 분리는 원천적으로 안 돼라는 얘기를 제가 거의 5년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돌봄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사회복지사와 별도로 만드는 걸 고려해야 될 정도라고 현재 그 심각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사고 실험 비슷한 걸 해보면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정책은 과학인가 정치인가 사이에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번 선거 때가 되고 이러면 학자들은 이제 대량으로 소모가 됩니다.
예, 어떤 캠프나 뭐 이런 이름으로. 근데 제가 소모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뭐 쓰고 버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 과학이면 슈퍼컴퓨터가 하면 될 거고요. AI가 하면 될 거고. 정치라면 선거에서 이기 분들이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뭔가? 정책은 이게 무슨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라면 뭔가 옵티멀한 지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고 뭐 이러면 사실 재미있는데, 이게 현실 정책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과연 정답은 있는 것인가, 뭐 그런 항상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네. 그냥 괜한 소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것은 출생률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법이 바뀐 겁니까? 출산율에서 바뀐 겁니까? 그 fertility rate는 사실 출산율이 맞거든요. 그래서 예. 출산율이라고 할 때는 마치 그거를 여성 책임론으로 간다 이런 이론이 있어서 약간 젠더 중립적 용어로 출생률로 바꾼 겁니다. 그 추정부터 해서 임신하고 해서 탄생까지 그걸 이제 fertility라고 해서 그걸 번역해서 쓴 말이 출산율인데. 그렇군요. 예. 예. 아직 공식으로 바뀐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냥 바뀐 건 아닌데 사회 정치적으로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국가란 무엇인가? 600조를 쓰는데 이거 과연 행복한가? 우리는. 그래서 적어도 이 주택 문제하고 교육 돌봄, 그다음에 노후 이 가난으로부터는 뭔가 해방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세 가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방교육재정과 이 지방재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역시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21조 원이 남는데 학교 할거주의 부분에 말씀이 계셨고, 또 이 지방정부도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지방정부가 쓰는 많은 돈 중에 하나가 건물 짓는 거하고 길 닦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전환을 해서 돌봄과 교육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면 남는 예산 21조 원과 지방정부에서의 이 길 닦고 건물 짓는 부분이 만약 전환된다면 저는 한번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교육감성과 지방자치 러닝메이트 문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럼 우리가 이 많은 80조 원을 썼는데 교육에 대한 지금 평가를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교실당 학생 수? 과연 이게 평가 기준일까? 우리는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원 평가도 있지만 학생 평가, 지금 학부모, 선생님, 학생 모두가 지금 불행해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냅두면서 1년에 88조를 쓴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 평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 아이들을 놓고 여가부, 복지부, 유치원 이게 그 교육부로 나눠서 부처별 칸막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좀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계셨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부처에 따라서 이게 처우가 다른 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지난번 토론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 이 돌봄을 국가 책임제로 만들다. 근데 이 지금 현재 8세를 취약아동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신체 발육 상태가 됐는데 취약 연령을 확 낮춰버리면 돌봄 문제하고 이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또 아이들도 일찍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취약 연령 문제도 같이 연동됐을 경우에는 이 돌봄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겠다. 부처별 칸막이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중앙과 지방의 이 불균형한 교육과 돌봄의 문제, 그러니까 점점 더 부자 동네는 점점 더 좋은 교육 여건과 복지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 공립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모두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도대체 이 공간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느냐. 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데 뭐 오후 3시면 다 비는데 이 공간을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돌봄 공간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따로
따로 공간을 만들지 말고 초등학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면은 훨씬 부모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이 부처별로 건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복지센터 다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문화센터 안에는 교육 기능이 있으면 안 되고 복지센터 안에는 동네 어른들만 가고 애들은 가면 안 되는 거냐. 이 부처별 칸막이나 이 공공 건물 자체를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쓰게 되면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돈을 많이 줄이면 선생님의 그 종사자나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또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송파구 사례인데 송파구 안에를 보니까 마을 교육인데요. 그 안에 선생님을 찾아보니까 선생님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각 분야 전문가가.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국영수하고 이게 몇 과목을 배워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 미래 사회를 대비 불가능한 건데 그러면 이 마을 단위의 이 학교 교육과 교사의 충원 구조를 획기적으로 생각할 때 결국은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여기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는 대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취직은 안 되고 또 회사의 대표들을 만나보면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없다 그러죠. 이 미스매칭 문제를 극복하면서 결국은 고등교육 예산을 어떻게 늘려나갈 건가가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 김신영 선생님이 말씀하는 근데 이런 토론을 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아니 그런 얘기 많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요. 이제 사실 이게 대통령 선거가 왔기 때문에 이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당에서 이번에 오시게 된 거고 좀 더 이제는 600조 시대에 맞게 좀 근본적인 돈을 쓰는 좀 혁명적인 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저도 교육 돌봄 문제하고 집 문제하고 노후의 이 파산과 가난한 빈곤 문제 하나는 국가가 좀 해결하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 좀 더 많은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